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시간 투자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리서치 센터 김소연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원자재 투자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새 이제 물가 상승이 되면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원자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좀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자재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커머더티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천 재료, 그리고 이제 원천이 되는 상품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하면 뭐 석유, 네. 이런 정유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에너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귀금속, 비철금속, 그리고 이제 농산물이 나누고요. 오, 네. 농산물도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또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비금속에선 금은, 그리고 네. 비철금속에서는 최근에 핫한 구리, 구리,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니켈. 그리고 이제 농산물 하면은 뭐 옥수수, 대두, 소맥 이렇게 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농산물은 굉장히 생소하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네. 뭐 석유, 뭐 휘발유 같은 것도 이제 원자재라고 이제 크게는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런 이제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름들은 이제 원자재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유라고 해서 이제 세계 3대 유종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서부 텍사스 중진류, 뭐 브렌트유,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유가 있는데 이런 원유들을 한번 이제 제조한 상품들이 이제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그런 네.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상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유소의 그 제품들은 원래 원유에서 네. 좀 정제되어서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네. 그렇다면 원자재는 WTI나 뭐 네. 브렌트유나 두바이유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좀 개념을 또 바르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우리 일상생활에 또 급격하게 좀 영향을 좀 바로바로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뭐 상품, 최종 상품의 가격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하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산물도 생소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뭐 식탁 물가까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는 원자재 가격이 일상생활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원자재 가격, 네. 무엇이 원자재 가격을 좀 움직이나요? 크게 이제 4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매크로, 그러니까 결국엔 경제 상황,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개별 수급,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달러와 같은 환율,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시장, 금융시장까지. 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을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원자재 이제 시장을 종합해서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했던 네. 시기가 이제 2000년대에서 2010년대이거든요. 네, 가팔랐죠. 네. 그때 유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구리 가격도 8배 이상 오르고, 그리고 금 가격도 막 7배 이상 이제 올랐던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요인들이 모두 원자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경제 환경을 네.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당시가 이제 신흥국 경제 성장이 뛰어났던 시기입니다. 이제 신흥국들이 뭐 6%대 성장을 했고 네.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이제 최고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이랑 인도가 특히 성장률이 이제 두드러졌는데 네. 뭐 중국은 10% 후반대, 네. 경제 성장률이요? 네. 와. 그리고 뭐 인도도 6% 후반대 이렇게 이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이랑 인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뭐 에너지 그리고 이제 뭐 비철금속 쪽 그 수요를 보면은 네. 그 10년 동안 중국은 330% 정도
네. 330%요? 네. 그리고 인도도 뭐 140% 이렇게 수요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 차질 이슈가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보면은 이제 유가가 뭐 세 자릿대 수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네. 그때 상대적으로는 이제 지금이랑 다르게 이제 중동 쪽, 그냥 산유국에 대한 원유 그런 생산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2011년 이집트, 뭐 리비아의 뭐 반정부 시위가 같이 이제 중동 정정이 조금 이제 불안한 시기 때 이제 조금 공급 차질이 이제 발생을 할 거다 해서 이제 유가가 급등했다라고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도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 전환되었습니다. 네, 원자재가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이잖아요. 뭐 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배럴당 몇 달러 이렇게 표기를 하듯이 네. 달러 약세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신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조금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금융시장입니다. 네, 금융시장이 이제 2002년 때 보면은 전체 원자재 시장을 봤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2012년에는 이제 30% 이상, 네. 5에서 10%인데 지금 30% 이상이라고요? 네,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 자금들로 인해서 이제 또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기죠. 그렇다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정말 물가에 부담이 될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은 이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보면은 작년 4월부터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마이너스 사태 기억을 하듯이 네, 이제 맞습니다. 마이너스 38, 배럴당 38달러 갔다가 지금 이제 66달러까지 이제 절대적으로 한 100달러 이상 상승을 한 거고, 네. 구리 가격도 이제 핫하다고 제가 앞에서 네.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금 한 2.23배, 2.23배 이제 올라서 2011년 2월 이제 과거의 역사적 최고치였거든요. 네. 이 기록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두드러져서 뭐 옥수수, 소맥, 대두, 곡물 쪽에서도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상승 배경을 보면은 공급 쪽 날씨에 대한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네. 중국 쪽 수요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는 네. 그런 요인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하게 된 그 배경이 중국도 역시 포함이 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네. 상승 배경을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중국 쪽 요인이 있는데 네. 작년의 성장률을 보면은 이제 중국만이 이제 전 세계에서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중국이 정부 위주로 이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원자재의 그런 수요가 많은 뭐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집중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내부 수요를 알 수 있는 원자재 수입량도 그 증가량이 훨씬 급등했었던 시기가 작년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중국 수요도 있지만은 네. 이제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급 차질 이슈가 조금 두드러졌던 게 작년입니다. 국가가 뭐 봉쇄 조치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렇죠. 이렇게 재택근무를 했었던 시기가 셧다운이 되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이었는데 또 광산을 이제 캐는 국가 그리고 아니면 이걸 이제 정련하는 것 아니면 운송하는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그 생산 서플라이에서 이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네. 특히 조금 문제가 됐던 원자재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특정 국가들의 그런 생산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네. 예로 들어서 이제 구리를 네. 이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핫하죠. 네.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생산 차질의 그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광산의 생산이 이제 칠레 그리고 이제 페루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전 세계에서 40%. 어머. 네.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칠레, 페루 이슈에도 조금 민감하고,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원활하게 생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가격이 공급 차질로 인한 가격이
상승한 게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언론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뭐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비철금속 그리고 이제 농산물 이 모든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이제 10년 이상 상승하는 국면이 이제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70년대 이후로 보면 이제 딱 3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첫 번째는 이제 오일 쇼크가 왔었을 오일 때, 쇼크. 네.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 해서 이제 IT 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이제 브릭스라고 해서 신흥국 경제 성장이 이제 이루어졌던 시기인데 이 공통점을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리고 구조적으로 조금 상승을 했었던 국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보았을 때 향후에는 저는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오히려 약간 일부 상품만이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스몰 사이클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슈퍼 사이클이 아닌 스몰 사이클, 일부 원자재들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원자재를 향후 전도 유망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원자재 내에서도 이제 좋게 보는 이제 원자재가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 뭐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된 금속 그리고 이제 일부 기금속이 이제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정책들의 바탕에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뭐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그것을 이제 준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실행이 된다면은 구리 그 수요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요가 향후 20년에는 40%, 니켈과 코발트는 한 60%, 그리고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 이상 올라갈 거다, 증가할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또 이제 공급 쪽에서는 그걸 뒷받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더 오르겠는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구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다른 원자재들에 비해서 이 원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되돌리긴 했지만은 2018년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원유가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뭐 그린 뉴딜 정책 때문인데 기존 전통적인 이제 에너지가 이제 원유였잖아요. 근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수요도 대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성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유 수요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기간마다 이제 추정치가 다르긴 하는데 보통 이제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이제 원유 수요가 피크가 온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전기차를 쓰면서 오히려 이제 조금 이제 기름을 좀 덜 쓰게 되는 것처럼 아무래도 발맞춰서 간다는 얘기네요.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공급에 대한 것도 조금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셰일이 이제 나왔던 시기가 이제 과거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좀 생산되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2016년 이후거든요.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유가 흐름을 보면은 유가가 그렇게 뛰지 않고 거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중동 쪽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미국 셰일에서도 이제 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원유 공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원유 생산량이 줄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미국의 그 원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3위권 안에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부잣집에 그렇게 기름도 잘 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과거에는 중동 이슈로 조금 유가가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했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미국 셰일도 있고 그냥 그 외 지역에서도 이제 미국
외에도 이제 원유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런 공급 요인 때문에도 좀 유가가 크게 이제 많이 뛰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와 함께 또 네. 금도 좀 곽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금 가격 흐름을 보면은 금 가격이 이제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작년 네. 8월에 이제 역사적 고점을 찍었다가 계속 이제 지지부진을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온수당 1,900달러도 이제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 가격이 상승하게 된 요인이 이제 여러 개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이제 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값이 상승하느냐 이게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통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실물 자산의 가치는 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과거 역사적으로도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미국의 그 물가 지수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올라갔던 네. 시점에는 이제 맞아요. 금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합을 해본다면 연구원님께서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 원자재가 훨씬 더 전도 유망하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관련해서는 금이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일반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원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네. 이 방법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원자재가 이제 크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선물 투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ETF 투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증거금이라든지 뭐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게 절차가 조금 어려워요. 복잡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ETF 투자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실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갖고 있는 효과가 있고 네. 부대 비용도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급성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팔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ETF를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현물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물 투자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뭐 금바, 코인 이런 걸 실제로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현물 시장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금 계좌를 터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이 ETF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 대신증권 크레온에서 이제 네. 접근이 가능하고요. 오. 네, MTS에서도 이제 ETF 탭 들어가시면은 쉽게 이제 원자재 ETF들을 이제 매매가 가능합니다. 저희 뭐 손가락 몇 개로 몇 번 터치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 주유소라는 대신증권 저희 프로그램 중에 ETF 관련 상품을 배웠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유소 한번 시청을 하시고 오시면 훨씬 더 쉽게 또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김소연 연구원님과 함께 원자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알찬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함께 해주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